넉 달 동안 손끝이 닳도록 짜낸 삼배 다발을 이옥부는 노름꾼 남편 앞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 배를 팔면 빚 2줄은 지울 수 있었고 시어머니의 구분 등도 며칠쯤은 펴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옥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방님, 마음껏 쓰십시오. 정달무는 그 말을 듣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옥분도 웃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웃음은 이 집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늘 끝에 맺힌 피 한 방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부작, 사부작. 바로 그 밤 등잔 하나가 겨우 밝히는 윗목 구석에서 바늘이 삼배를 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옥부는 남의 집 두루마기 해진 솔기를 한 땀 한 땀 메우고 있었지요. 한 벌을 다 꿰매야 엽전 2댐. 그것이 이 집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찔끔 바늘 끝이 옥분의 검지를 찔렀습니다.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지요.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지요. 옥분은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남의 집 옷에 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재승커녕 변상을 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넌방 쪽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탁, 달그락. 광을 헤집는 거친 손길이었지요. 옥분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집 서방 정달문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광문을 열어젖히고 안을 뒤지고 있었지요. 잠시 후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나왔습니다. 은제 촛대였지요. 시어머니가 혼이 날 때 친정어머니에게 받아온 혼수품이었습니다.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은그릇이기도 했지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살림이 기울어도 그것만은 광 깊숙이 넣어두고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달문이 그 촛대를 눈여겨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흘 전에도 광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 손을 뻗었지요. 그러나 그날은 시어머니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었어요. 오늘은 마당이 비어 있었지요. 정달문은 그 은제 촛대를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대문이 바깥에서 열렸지요. 안 돼, 안 돼. 등에 축축한 보따리를 진 시어머니가 들어서다 아들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들의 얼굴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내려갔지요. 은제 촛대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것을 어디 가져가려느냐. 노름빚을 내일까지 안 갚으면 전방 주인이 관가에 끌고 간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옥에 쳐넣으실 겁니까? 한치의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였지요.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광에 처박아 두면 뭐합니까? 녹이 쓰는 법이지. 정달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정달문이 그 손을 탁 쳐냈어요. 놓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편네가 밤새 바느질하는 것도 팔자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어머니도 빨래 몇 번 더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문이 벌컥 닫혔습니다. 노름판으로 향하는 발소리만 마당에 걸쭉하게 남았지요. 시어머니가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등에 진 보따리가 축 내려앉아 저고리 등판에 물자국을 번지게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고쳐지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 못이 속옷을 빨랫물에 밀어넣고 묵묵히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옥분이 그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무릎 위에 내려와 있었어요. 아까 찔렸던 검지 끝이 다시 욱신거렸지요. 아니,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치밀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미 나올 것도 없는 눈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 멈추었지요. 옥분이 직접 짜놓은 삼배 다발 서너 묶음이 마당 구석에 옹기종기 쌓여 있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아 빚을 갚으려고 넉 달을 공들여 짜둔 배였지요. 옥분의 눈이 배의 다발에서 시어머니의 등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에서 대문 쪽으로 갔지요. 한 박자가 흘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러운 웃음도 체념한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치밀어 오르던 그것이 방향을 찾은 얼굴이었지요. 옥부는 그 배 다발 중 한 묶음을 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을 끝까지 밀고 갈 약재와 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남은 배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집이 아직 갚아야 할 것들을 적어둘 장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S.A. 서방님이 빠진 것은 노름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조금 전 마당에 역전을 내던지며 내가 해냈어. 내가 제일이야. 소리를 지를 때 그 눈빛을 보았지요. 돈보다 그 한마디가 더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달문이 제일이다 하고 떠드는 그 말 한마디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옥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물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등잔도 켜지 않은 채였지요. 마당에 달빛만 고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삼배 조각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 놓았지요. 시어머니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빼곡히 적힌 빈 목록이었지요. 전방주인 쌀서말, 주막술값 역전 20갱, 이웃집 보리 한 말, 장터 기름값, 맞춤 신발값. 줄이 그어지지 않은 항목이 15줄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주 작은 핏자국이 하나 베어 있었어요. 밤새 떼바느질을 하다 바늘에 찔렸던 날의 흔적이었지요. 옥부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삼배 위에 얹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배를 접었지요. 그리고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붓두막 아래 단지 하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마른 뿌리 약재 냄새가 올라왔지요. 오래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지를 들었다가 한 박자 멈추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지요. 그리고 소반 위에 놓았어요. 한 줌, 두 줌, 시어머니가 소반 위에 약재를 덜고 다시 문턱에 앉았습니다. 옥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고요했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혹여 저 아이가 더 망가지면 어쩌려느냐. 옥분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냥 두면 이미 끝입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서방님이 제 발로 자기 꼴을 보게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당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분이 약재를 두 손으로 거두어 품에 안았어요. 한마디도 더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부엌 문턱에서 말없는 약속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장터에서 챗바느질 품뺑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장터 한쪽에서 사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광나루 씨름판 이야기였어요. 단오 무렵이면 몇 고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씨름을 겨룬다는 것이었지요. 이긴 사람에게는 황소를 내건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작은 마을 씨름판 이야기였어요. 옥부는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쳤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밤 다르게 들렸습니다. 작은 씨름판이면 어떻습니까?
정달문에게는 그것을 팔도 장사들이 모이는 큰 대회처럼 말해도 충분했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 집의 가장이라는 정달문이 기세등등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여보, 마당이 떠나가라 고함이 울렸지요. 가슴 반쯤 비뚤어져 있었지요. 도포 앞불에는 장국 국물이 누렇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지도처럼 번져 있었어요. 온몸에서 누린내가 진동했지요. 본인만 모르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어요. 입은 귀까지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지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멈추었어요. 이게 무엇이여? 정달문이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마당 한가운데로 내던졌어요. 찰크랑. 엽전이 흙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갔지요. 뒹굴다 멈추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그 위로 기어올랐다 내려왔어요. 내가 해냈어. 이 몸이 해냈단 말이여. 가슴을 쿵쿵 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전방 주인이 들으면 실소할 소리였습니다. 장거리에서 씨름판 내기를 했는 뒤 20냥짜리를 단숨에 이겼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전날 밤 술을 잔뜩 마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달문만 몰랐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 으스댔어요. 옥분이 문지방에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돈이옵니까? 들었제. 내가 제일이었어. 정달문이씩 웃으며 엽전을 턱짓으로 가리켰지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번 사람이 죽겠습니까? 옥분이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흩어진 엽전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하나, 둘, 셋, 손가락 끝으로 집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빨래물에 불어터진 손등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고 있었지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턱 아래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거봐, 내가 이 집에 돈을 못 벌어온다고 누가 그랬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지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4 빌키였어요. 배틀도 장독도 노름빚으로 팔려나간 이 집에서 24 빌, 얼마나 되는 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지요. 화를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울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대단하십니다. 씨름판에서 20냥짜리 내기를 단숨에 이기셨다고요. 그럼 나 말고는 아무도 못했어. 정달문의 목소리가 한뼘 더 커졌지요.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옥분의 저 웃음이 이상했으니까요. 배틀이 팔려나갈 때도 이를 깨물었지요. 웃음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옥분이었습니다. 그런 옥분이 24째 앞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지요. 과연 저 웃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방님.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서방님의 그 재주를 진짜 크게 한번 써보실 생각은 없으시옵니까? 정달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턱에 시어머니가 옥분의 등판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열흘 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달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밥상을 차렸어요. 보리밥 한 덩이에 된장국, 소금에 절인 무조가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옥분은 숟가락 놓는 방향까지 또박또박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정달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방님, 하나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혹시 팔도 씨름 대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옵니까? 숟가락이 된장국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팔도 씨름 대회, 그게 뭐시여? 광나루에서 해마다 단오즈음에 열리는 대회이옵니다.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여 겨루는 것이지요. 우승하면 황소 한 마리에 쌀 50가마를 상으로 내린다 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팔도에 퍼진다 하옵니다. 팔도 제1의 장사로요. 옥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한마디에 팔도 제1의 장사. 정달문의 눈알이 노루 대가리만 해졌지요. 황소 한 마리, 예 쌀 50카마, 예 팔도 제1, 예 서방님이 바로 그 제목이시옵니다. 정달문의 숨소리가 황소 코방울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한 마리 물고기가 미끼를 발견한 얼굴이었지요. 훈련이 필요하옵니다. 훈련. 서방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시다 해도 팔도에 내로라 하는 장사들과 겨루려면 지금 실력으로는 어림없사옵니다. 정달문의 미간이 구겨졌지요. 내가 어림없어. 장거리 씨름판 수준이옵니다. 옥분이 잘라 말했습니다. 어제 이기신 분이 몸이 좋지 않으셨다는 말도 들렸사옵니다. 정달문의 이마 위로 핏줄이 꿈틀거렸지요. 자존심이 두 겹으로 건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뒷마당 곳간을 훈련방으로 쓰실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는 열흘 동안 그 안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근력을 기르시는 것이옵니다. 열흘이면 충분하옵니다. 서방님 체질이시니 어깨가 한 잼 올라갔지요. 헌디, 잠깐, 곳간에 갇혀 있으라고? 갇히시는 게 아니옵니다. 문은 안에서 잠그시는 것이니 서방님 마음대로 여 닫으실 수 있사옵니다. 안에서 잠근다. 이 말 한마디에 정달문의 마지막 의심이 스르르 녹았지요. 사실 정달문에게 곳간은 감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도 어머니의 한숨도 아내의 바늘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미끼였는지도 모릅니다. 황소보다 쌀 50카마보다 좋아, 해보자. 정달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뒷마당 곳간문을 활짝 잡아당겼어요. 곳간 안을 보십시오. 집단 옆으로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사기 대접 하나와 봉지 하나가 얹혀 있었어요. 옥분이 한 발짝 앞서 들어가더니 봉지를 열었지요. 마른 약재가루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단지에서 꺼낸 뿌리 약재였어요. 이것을 소금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옵니다. 하루 3번 훈련 전마다 드셔야 하옵니다. 뼈와 힘줄에 힘을 돋우는 것이라 하옵니다. 정달문이 코를 들이밀고 크게 들이쉬었어요. 짠 소금 냄새와 쓴 약초 냄새가 뒤섞여 콧속을 찔렀지요. 하지만 팔도 제1의 장사라는 말이 그 냄새보다 컸어요. 이야, 이것이 바로 사나이의 훈련이지. 호탕하게 웃으며 곳간문을 안에서 닫았습니다. 탁! 마당에 정달문의 콧노래가 새어나왔어요. 옥분이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문턱에 기대서서 빨래를 짜던 손을 멈추고 있었지요.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턱 아래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젯밤 두 사람이 부엌 문턱에서 맺은 약속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광나루 팔도 씨름대회. 그런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좋았지요. 끼니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잔소리하는 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달문에게 이보다 더한 극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집단들 다 낮잠 자고 눈 뜨면 또 들고 또 자고 또 들고 사흘째 저녁에는 집더미 위에 대자로 뻗어 누워 혼자 웃기도 했지요. 이거 훈련이 아니라 피난처구만. 그렇게 생각하며 발을 쭉 뻗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발을 마음껏 뻗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곳간 안에서 제 세상을 만난 듯 했지요. 하지만 나흘째 아침부터 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사라졌어요. 상 위에는 말린 명태 두어 토막과 소금에 절인 무쪼가리만 놓여 있었지요. 명태는 볏짚처럼 뻣뻣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무쪼가리에는 소금이 2손가락 두께로 떡칠되어 있었어요. 혀가 오그라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밥은? 문틈으로 물었어요. 훈련 중에는 안주만 드시는 것이옵니다.
대회에 나가는 장사들은 다들 그리한다 하옵니다. 명태를 뜯었어요. 질기디질긴 것이 씹어도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지요. 소금무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요. 여보, 물 좀 주시오. 옥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사발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정달문이 낼름받아 들이켰지요. 소금물이었습니다. 정달문이 낼름받아 들이켰지요. 소금물이었습니다. 약재 가루를 탄 소금물이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뜨거운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지요. 여보, 이게 못이요? 훈련 중에 맹물을 드시면 근력이 무른다 하옵니다. 뼈와 힘줄을 단단히 하려면 이것을 드셔야 하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어요. 그러나 그 나긋함 뒤에 쇠신줄이 한 가닥 박혀 있었지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롱고, 문 닫히는 소리가 관뚜껑 덮이는 소리처럼 둔탁했지요. 짠 안주를 먹으면 목이 탔습니다. 목이 타면 소금물을 마셔야 했어요. 소금물을 마시면 속이 뒤집어져 또 뭔가를 먹어야 했지요. 맹물은 없었습니다. 밥도 없었어요. 오직 소금물과 짜디 짠 명태만이 정달문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이 바깥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전방 주인이었습니다. 옥분이 대문을 열었어요. 이달 안에 갚기로 한 쌀 서말이 아직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 했지요. 옥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흘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전방 주인이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장사가 된다더니 아내는 아직도 바늘로 빚을 갚는구먼.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옥분이 문기둥에 등을 기댔어요.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곳간 나는 조용했지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흘까지는 아직 이래였어요. 옥분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등잔에 불을 붙이고 바느질 자리에 앉았어요. 사부작, 닷새째였지요. 정달문의 혀가 두꺼비 등짝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닷새째 오후, 곳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문이 안에서 열리는 소리였어요. 옥분이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다보았지요. 정달문이었어요. 곳간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입술이 이미 하얗게 말라 있었지요. 정달문의 발이 마당으로 반쯤 나와 있었습니다. 한달문의 발이 나오려는 것이었어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냄새가 났지요. 흙냄새가 났어요. 정달문의 코가 벌렁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찰박찰박, 시어머니였습니다. 빨래통을 안고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달문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치지 않았어요. 꾸짖지도 않았지요. 그저 빨래통을 안은 채 아들의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등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등이었지요. 굽어 있었습니다. 남의 집 빨랫감을 아는 탓에 더 굽어 있었어요. 저고리 등판에 물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그 물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 순간 정달문은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빨래 몇 번 더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그 등은 정말로 더 굽어 있었습니다. 빨래물에 불어 터진 손이 빨래통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저고리 소매 밖으로 비어져 나와 있었지요. 정달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었어요. 탁! 시어머니가 빨랫줄 쪽으로 걸어가며 빨래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퍼덕, 퍼덕,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이 옥분이 바느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삼배를 들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바느질을 마치고 위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상의 신주 앞이었지요. 등잔불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소금물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다시 집었지요. 다시 놓았어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남은 사람들이 어떤 목마름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하고 싶었지요. 그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옥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 손에 든 봉지를 천천히 소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위패 앞에 이마를 대었지요.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어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섰을 때 얼굴에 눈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내일도 이것을 드리겠노라는 결심이었지요. 한편 그 밤 시어머니도 쉬이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옥분의 소매를 잡았어요. 낮은 목소리였지요. 오늘은 밥 한 숟갈만 더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옥분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았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곳간 쪽을 향해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어도 아들이었지요. 옥분이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사기 보시개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보리밥 한 덩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덩이였지요. 옥분이 그것을 이튿날 상위에 살며시 놓았어요. 정달무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청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묵묵히 먹었지요. 엿새째 소금물 냄새만 맡아도 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일일째 아침이었지요. 옥분이 문을 열고 상을 밀어 넣었습니다. 정달무는 곳간 구석집 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두 눈이 해골구멍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도포는 소금물 냄새와 땀과 구역질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입술은 허옇게 갈라져 터진 틈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못 먹겠소. 옥분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방님, 사흘만 더 참으시면 되옵니다. 광나르고 뭐고 못하겠소. 물물 한 모금만. 정달문이 옥분의 치마폭을 움켜쥐었어요. 치마폭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잠깐, 아주 잠깐,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지요. 이를 깨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그만두시면 그동안 드신 것이 전부 허사가 되옵니다. 그 약재가 얼마짜리인 줄 아시옵니까? 제가 넉 달을 짠 배 다발이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의 집 속곳을 비틀어 짜시며 번 돈으로 산 약재이옵니다. 정달문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옥분이 소금물 사발을 정달문 앞으로 밀었어요. 드시옵소서. 정달문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쭈글쭈글 일그러졌지요. 간신히 한 모금을 넘기자 눈가가 벌쩍게 달아올랐습니다. 옥분이 일어서며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옥분의 어깨가 한번 떨렸지요.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달문이 볼 수 없는 등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달문은 집더미 위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져 잠이 오지 않았지요. 목구멍이 불에 댄 것처럼 얼얼했어요. 맹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맹물. 이가 맞부딪혔어요. 정달문이 집더미를 움켜쥐며 몸을 일으켰지요. 곳간 구석에 놓인 소금물 사발이 달빛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달문이 그 사발을 노려보았어요. 물 대신 소금물, 밥 대신 명태. 아침마다 문이 열리고 상이 들어오고 문이 닫히고. 이랫동안 똑같았지요.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사람에게 맹물을 한 모금도 안 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달문의 눈이 어둠 속에서 가늘어졌어요. 황소 한 마리, 쌀 50가마, 팔도 씨름 대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 돌수록 이상한 것이었지요. 아내가 이 집 형편에 팔도 씨름 대회를 어디서 들었단 말입니까? 어제 이기신 분이 몸이 좋지 않으셨다는 말을 아내가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그 씨름판에 아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닷새째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곡간문을 반쯤 열고 마당에 발을 내디뎠을 때였지요. 시어머니의 등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등이,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 떠올랐지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두지 않았지요. 스스로 들어갔고 스스로 닫은 것이었습니다. 정달문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여드레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고 상을 밀어 넣었어요. 오늘도 명태, 소금물이었지요. 응. 정달문이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명태 씹는 소리가 났지요. 옥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달문이 입에 넣은 명태를 뱉었어요. 소금물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사발을 기울여 구석 흙바닥에 소리 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사발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만들었어요. 간. 입안에서 씹는 소리를 흉내냈지요. 옥분이 듣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달문이 곡간 문짝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어요. 옥분의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의심하지 않는 발소리였어요. 한참 뒤 다시 발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어요. 옥분의 발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졌지요. 챗바느질 품뱃을 받으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정달문이 손가락 하나를 세웠습니다. 하나 나갔다. 부엌 쪽에서 빨래 치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찰박, 찰박. 시어머니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빨래 소리가 멈추었어요. 시어머니의 집신 소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차각, 사각,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고 안채를 지나고 뒷마당 쪽으로 사라졌지요. 정달문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번들거렸어요. 심장이 갈빗대를 두들기고 있었지요. 돌렸습니다. 삐걱. 뒷마당 쪽에 귀를 세웠어요. 퍼덕, 퍼덕. 빨래 터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지요. 지금이었습니다. 정달문이 맨발로 마당에 내려섰어요. 흙이 발바닥에 닿았지요. 단단하고 차가운 진짜 흙이었습니다. 발가락이 그 흙을 움켜쥐었어요. 대문까지 15걸음이었지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5걸음째였어요. 뒷마당에서 빨래 터는 소리가 또 끊겼습니다. 정달문의 다리가 굳었어요. 한 박자, 두 박자, 퍼덕. 빨래를 줄에 걸치는 소리였어요. 정달문이 남은 10걸음을 내달렸지요. 끼. 대문이 열렸습니다. 골목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풀냄새가, 흙냄새가,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지요. 정달문이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렸어요. 비틀거리면서도 달렸지요. 맨발이 자갈을 밟아 발바닥이 까졌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하하하, 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달렸습니다. 우물이 보였어요. 마을 한가운데 3인 공동 우물이었지요. 정달문이 두레박줄에 매달렸습니다. 팔에 힘이라곤 남아있지 않았어요. 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이를 악물고 끌어올렸습니다. 두레박이 반쯤 올라왔다가 소나기 힘이 빠지며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당겼지요.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두레박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닭에 다시 내려개녀. 두레박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닭에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닭에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닭에 다시 당겼지요. 다시 당겼지요. 물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정달문이 두레박째 들어올려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콸콸콸 물이었습니다. 맹물이었어요. 이래만의 물이었지요. 차가운 물이 갈라진 입술을 적시고 두꺼비 등짝처럼 부풀었던 혀 위로 흘러내리고 타들어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물이 턱 밑으로 줄줄 흘러내려 도포를 적셨어요. 가슴팍이 흥건해지고 있었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이 빌 때까지 들이켰어요. 정달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금물이 아니었어요. 쓴 약물도 아니었지요. 그냥 물이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 세상에서 가장 달았어요. 빈 두레박이 손에 남았습니다. 정달문이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달문이 그것을 천천히, 강달문이 그것을 천천히, 정달문이 그것을 천천히, 정달문이 그것을 천천히, 정달문이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무릎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맨발 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자갈에 긁힌 것이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흐트렸지요. 살았다, 살았어. 이래만의 자유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각, 사각. 집신 끌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우물가 앞에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빨래를 널다 말았는지 앞치마에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비녀가 없었어요. 언제나 단정히 꽂혀있던 비녀가 보이지 않았지요. 급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빨래를 줄에 반쯤 걸어놓고 비녀 꽂을 겨를도 없이 아들을 찾으러 나온 것이었어요. 집신 코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그러했어요. 남의 집 속곳을 비틀어 짜던 그 손, 빨랫물에 불어 터진 그 손가락, 항아리 밑둥 자국만 남은 빈 장독대, 아들 때문에 팔려나간 배틀, 사흘 전 광에서 집어들려던 은재 촛대 앞에서 잡혔던 소매,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두 눈 안에 고여 있었지요. 정달문의 입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정달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달문의 고개가 꺾였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정달문의 도포깃을 잡았어요. 엄지와 검지로 깃끝을 살짝, 아주 살짝 집었을 뿐이었지요. 가자. 낮고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정달문의 몸이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옥분의 발소리를 세고 시어머니의 빨래 간격을 재고 문고리를 돌리고 15걸음을 내달리고 대문을 박차고 골목을 뛰쳐나와 두레박째 물을 들이켜며 살았다 외치던 그 모든 탈출이 어머니의 손가락 2개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집까지 정달문은 시어머니의 반걸음 뒤를 따라 걸었어요. 아까 맨발로 내달리던 그 골목을 다시 걸었지요. 아까 올 때는 자갈 위를 뛰었고 갈 때는 자갈을 끌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았지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민 안악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장작을 패던 사내가 도끼질을 멈추었어요. 물지개를 지고 골목을 내려오던 사내도 비켜섰지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등 뒤를 고양이 새끼처럼 따라가는 정달문의 꼴을 보고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정달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발밑만 보고 걸었어요. 자갈 위에 맨발에서 배어나온 피가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사라졌지요. 오는 길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곳간 앞에 다다랐지요. 정달문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그 하늘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지요. 정달문의 눈에 그 바람이 걸렸다가 곳간 문이 닫히며 사라졌습니다. 정달문이 문짝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아까 우물가에서 들이켠 물이 아직 턱 밑에 젖어 있었지요. 맨발에서 배어나온 피가 흙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제 얼굴을 때리던 그 바람이었지요. 정달문이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마가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아까 어머니의 머리가 떠올랐습니다. 비녀가 없던 그 머리였어요. 급하게 나온 것이었지요. 빨래를 줄에 반쯤 걸어놓고 아들을 찾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달문의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소금물도 명태도 아닌 것이 올라왔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노름 때문에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모른 척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챗바느질을 하는 것도, 배틀이 팔려나간 것도, 장독대가 비어있는 것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모른 척 하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곳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동안 소금물을 마시고 명태를 씹고 위장이 뒤집어지던 그 나날이 있었지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아내와 어머니가 날마다 살아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정달문이 곳간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천장에 거미줄이 보였어요. 거미 한 마리가 줄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달문이 그것을 오래 보았어요. 입이 열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이래였습니다. 고작 이래였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몇 해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분이 쌔바느질 품대를 받고 막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우는구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물 달라고 악을 쓰더니 오늘은 안 운다. 시어머니가 곳간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지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옥분이 곳간 문을 바라보았어요. 조용했지요. 처음 들어갔을 때의 호탕한 콧노래도 엿새째의 악다구니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좀 생각을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콧바람을 후불었습니다. 그놈의 대가리에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하지만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치쯤 내려앉은 것이 보였지요. 풀린 어깨였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이 앞치마를 고쳐매며 이웃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서방님 말이옵니다. 광나루에서 팔도 씨름 대회가 열린다 하여 지금 곳간에서 훈련 중이시옵니다. 우승하면 황소 한 마리에 쌀 50가마를 받는다 하옵니다. 이웃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옥분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해가 지기도 전이었지요. 그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정달문이 곳간에 틀어박혀서 씨름대회 훈련을 한다던데. 황소 한 마리라, 쌀 50가마라, 허허허,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열흘째 아침 저 곳간 문이 열리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옥분은 알고 있었지요. 과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마당 안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지요. 이웃집 아내들, 장터 엿장수, 두부 파는 김첨지, 전방 주인 내외, 심지어 건너마을 나무꾼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을에서 제일 어린 10살배기 돌쇠도 끼어 있었어요. 사흘 전 이 집 앞을 지나다 정달문이 지게를 걷어차며
어머니를 윽박지르는 것을 본 아이였지요. 아이의 눈이 곳간 쪽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마당이 오일장처럼 떠들썩했어요. 아내들은 삶은 달걀이며 송편이며 보자기에 쌓은 것을 들고 있었지요. 전방주인은 배웅주랍시고 술병까지 한 병 끼고 왔습니다. 옥분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서방님이 훈련을 마치고 광나루로 떠나시는 날이옵니다. 오, 환성이 터졌지요. 옥분이 곳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할장을 끼고 있었어요. 오늘은 비녀를 다시 꽂은 머리였습니다. 단정했지요.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턱 아래 근육이 실룩 움직였어요. 웃음을 삼키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방님, 문 여시옵소서. 오늘이 광나루로 떠나시는 날이옵니다. 문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포 자락을 끌며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정달문이 나왔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렸지요. 광대뼈가 봉우리 세우듯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해골이 도포를 걸친 형상이었지요. 쉰내가 곳간 문이 열리는 순간 마당까지 확 퍼졌습니다. 앞줄의 선 안에 둘이 코를 틀어막았어요. 정달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참을 깜박거리다 초점이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목소리가 쉬어서 갈대줄기 개키는 소리 같았지요. 서방님을 배웅하러 오셨사옵니다. 광나루 팔도 씨름대회에 출전하시는 서방님을 말이옵니다. 배웅. 정달문의 눈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지요. 다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서방님. 옥분이 뒤로 돌아서더니 미리 준비해둔 것을 들어올렸어요. 하얀 사기 대접이었지요. 겉에 팔도 역사라고 먹으로 또박또박 써놓은 것이 햇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옥분이 그 대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정달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출전 전에 기운을 도우시라고 한 잔 올리겠사옵니다. 사기 대접 안에서 소금물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정달문의 코에 닿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지요. 이마부터였습니다. 광대뼈를 지나 턱 끝까지 하얗게 사기 그릇보다 더 하얀 빛이 정달문의 얼굴 위를 쓸어내렸어요. 옥분의 손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금물 특유의 짠 기운이 콧구멍 안쪽을 훑었지요. 정달문의 목구멍이 꿀떡거렸어요. 위장이 뒤집어지려는 것을 온몸에 힘을 주어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대접을 살짝 기울였어요. 주둥이에서 소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려 정달문의 손등 위에 떨어졌지요. 차가웠습니다. 정달문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어서 무릎이 떨렸지요. 하지 마시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치워주시오. 옥분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방님, 한 잔만 드시면 되옵니다. 정달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대접을 밀쳐내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사기 표면 위를 미끄러져 허공을 긁었지요. 정달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못 마시겠소. 정달문이 소리를 질렀지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입이 동시에 다물렸어요. 정달문의 무릎이 풀렸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흙바닥 위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정달문이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단 말이오. 광나루고 대회고 황소고 다 필요 없어. 제발, 그것만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오름이었지요. 장거리에서 20량짜리 씨름 이기며 우쭐대던 그 남자가 역전 24 옆마당에 내던지며 내가 해냈어 외치던 그 남자가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흐흐. 물 좀 주시오. 물만 주시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진단 말이오. 콧물이 턱 밑으로 줄줄 흘렀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후극. 그것이 신호탄이었지요. 커읍, 크아하하하. 장터 엿장수가 먼저 터졌습니다. 뒤이어 이웃집 아내가 앞치마로 입을 틀어막다 못 참고 배를 잡았어요. 전방 주인이 무릎을 탁 치며 담장에 기대서서 헐떡거렸지요. 팔도 씨름 대회가 아니라 소금물 끊기 대회였구먼. 열을 훈련해서 장사가 되겠다더니 짠 냄새도 못 맡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더니 잠깐 웃음을 거두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황소를 타고 갈 줄 알았더니 제 죄를 업고 나왔구먼. 웃음이 담장을 넘고 골목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달걀 싸온 아내가 보자기째 흙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몰랐지요. 전방 주인이 들고 온 배웅주병이 기울어져 흙바닥에 슬이 쏟아지고 있었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돌쇠였습니다. 아저씨, 장사는 왜 물을 달라고 울어요? 10살배기의 눈이 맑았지요. 악이라곤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어떤 웃음보다 더 깊이 박혔어요. 마당에 다시 정적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없었지요. 정달문이 흙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등 위로 쏟아지는 침묵이 아까 웃음소리보다 더 따가웠지요. 옥분이 대접을 내려놓았지요. 앞치마에 두 손을 묶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정달문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분의 얼굴에 웃음은 없었어요. 승자의 통쾌함도 복수의 시원함도 아니었지요. 빨래물에 부른 시어머니의 손이 밤마다 바늘에 찔린 자신의 손가락이 위패 앞에 홀로 앉아 봉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던 자신이 옥분의 두 눈 안에서 한꺼번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였지요. 옥분의 손에 사발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물이었어요. 맹물이었지요. 그런데 사발 안을 보십시오. 작은 잎사귀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잎이었어요. 바람에 날려 들어온 것이었지요. 옥분은 그것을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정달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발을 내밀었어요. 서방님 드시옵소서. 정달문이 젖은 눈으로 사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금물이 아니었지요. 물이었어요. 그냥 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넘기고 또 한 모금 넘기다 정달문의 눈이 사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잎사귀였어요. 물 위에 조용히 떠 있었지요. 정달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감나무를 보았어요. 언제나 거기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나무 같았어요. 봄이면 꽃 피우고 여름이면 잎 무성하고 가을이면 열매 맺는 나무였지요. 해마다 그랬을 텐데 정달문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지 끝에 달린 어린 감이 흔들렸지요. 아직 푸른 것이었습니다. 하레네레 간데르레 간단데 주먹만 한 것이었어요. 저것이 가을이 되면 주황빛으로 익겠지요. 정달문이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당에서 몇 해를 살았는데 저 감나무에 감이 몇 개 달리는지 한 번도 센 적이 없었어요. 사발이 빌 때까지 마셨습니다. 마지막 모금을 넘기고 사발을 내려놓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조용해진 손이었지요. 옥분이 빈 사발을 받아들고 일어섰지요. 이제 광나루로 떠나실 채비는 안 하셔도 되겠사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옥분의 등. 설명도 꾸짖음도 한탄도 없었어요. 앞치마를 털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만 사부작 사부작 마당을 건넜지요.
정달문의 손에서 빈 사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달그락, 사발이 흙바닥 위를 굴렀어요. 이제 광나루로 떠나실 채비는 안 하셔도 되겠사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안 하셔도 되겠다. 안 하셔도. 정달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웃음을 거두며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저 양반 이제 정신 차리려나? 글쎄, 노름꾼이 어디 하루아침에 달라지나. 정달문이 흙바닥에서 빈 사발을 집어들었어요. 사발 바닥에 물기가 한 방울 맺혀 있었지요. 잎사귀가 남긴 자리였습니다. 정달문이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열흘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달문이 마당 흙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비틀거리며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정달문의 등이 열흘 전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그 등보다 한여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안방에서 배틀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달문이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전에는 귀찮은 소리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딴, 뭔가 단단한 것이 그 소리 안에 있었지요. 이랫동안 곳간 안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손에는 남의 집 빨랫감이 없었어요. 마당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자리에 항아리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옥분이 며칠 밤을 더 새워 바느질한 품갰으로 겨우 되찾아온 것들이었지요. 그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갔지요. 시어머니가 앞치마 속에 묻어두었던 2 손을 꺼냈습니다. 빨래물에 붓고 잿물에 트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진 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2 손을 햇살 아래 가만히 펼쳐보았지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2 손을 천천히 접어 무릎 위에 얹었어요. 안방에서 배틀 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옥분이 무릎 위에 놓인 삼배 자락을 들어 올렸지요. 삼배 안쪽에 먹으로 빼곡히 적어놓은 빈목록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품에서 먹물붓을 꺼내 삼배 위를 가로질렀어요. 전방 주인사에서 말. 한 줄이었지요. 아직 줄이 그어지지 않은 항목이 14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이미 적혀있는 한 줄이 있었어요. 서방님 집 신고 흙. 빚도 아니었고 갚아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써두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줄 하나가 지워지는 동안 배틀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바람이 불었지요. 장독대 위로 그늘이 지나갔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부작, 안방 문지방이 소리를 냈어요. 옥분의 눈이 떠졌지요. 배틀 옆에 기대에 앉아 잠이 들었던 옥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방문이 반쌤쯤 열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구석에 누워있던 정달문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이불이 사람 모양으로 구겨져 있을 뿐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내다보았지요. 마당이 달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달문이 보였어요. 대문 앞이었지요. 정달문이 보였어요. 갓도 쓰지 않은 채 집신을 한 손에 들고 맨발로 마당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새로 놓인 장독대를 돌아 감나무를 지나 대문 쪽으로 발끝이 흙 위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어디를 밟으면 소리가 나고 어디를 밟으면 나지 않는지 이미 알고 있는 발이었습니다. 정달문의 손이 대문 빗장에 닿았어요. 그런데 정달문이 멈추었습니다. 빗장에 손을 얹은 채 멈추어 있었어요. 정달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부엌 쪽이었어요. 부엌 문턱이었지요. 시어머니의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우물가를 걸어온 그 집신이었어요.
코에 흙이 아직 묻어 있었지요. 정달문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집신 쪽으로 걸어갔어요. 쪼그려 앉았지요.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코 부분의 흙을 살살 털었어요. 집신을 그리고 가지런히 다시 놓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집신 하나 놓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옥분의 손이 문지방을 잡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무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이를 깨물고 있었지요. 정달문이 다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장을 밀었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노름판의 등불이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패짝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요. 정달문의 발이 골목 쪽을 향했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안방문 틈으로 옥분의 눈이 그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골목 어귀에서 정달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노름판 불빛이 보였어요. 패짝 소리도 들렸지요. 사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에 아직 집신 코에 흙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달이 구름에 가렸다 다시 나왔어요. 골목의 그늘이 지나갔다 사라졌지요. 정달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끊습니다. 그 발이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 그것은 정달문만이 알겠지요. 옥분이 천천히 문틈에서 물러났습니다. 배틀 앞에 다시 앉았어요. 급한단이 가이심에 무릎 밑에 넣어두었던 삼배를 꺼냈지요. 빈 목록이 달빛에 드러났어요. 14줄, 그리고 맨 아래 서방님 집신 코 흙 한 줄, 부엌 선반 위였지요. 옥분이 새로 짜놓은 삼배 다발이 달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옥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방님, 한 번으로 될 줄은 저도 생각하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끄러움을 알게 된 날부터 무너진 집에도 다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랑공군두 감사합니다. 다랑공군두